근데 문제는 요게 생기죠. 이런 결과가 생기죠. 아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조왕건도 다복하죠. 역시 가족은 많을수록 좋은 거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왕 입장에서. 자, 태조왕건의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딸 포함해서 아들 포함해서 수십 명이 될 정도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자, 태조왕건의 아들만 기록에 남아있는 아들만 몇 명일지 찾아오시면 쿠폰 찍어드릴게요. 자, 맞춰보세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아들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호족들의 외손자들입니다. 각지의 세력가들의 외손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권력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외손자가 어느 세력, 어느 호족들의 세력, 어느 호족의 외손자가 왕이 됨에 따라서 그 호족들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외손자가 왕이니까. 자,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태조왕건이 죽고 난 다음에 왕들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태조왕건의 뒤를 이은 해종이 또 일찍 죽어버립니다. 병으로 죽었다는 말도 있는데 호족들의 암살로 죽었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왕이었던 정종도 빨리 죽습니다. 정종도 아까 말했던 해종은 첫 번째 아들이었죠. 진짜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부인에게 난 첫 번째 아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인에 낳았던 이것도 웃긴 거예요. 첫 번째 아들한테 이어서 그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동생한테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호족의 외손자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 정종도 몇 년 만에 죽고, 자, 그 친동생한테 왕위가 몰려가는데, 자, 그 왕의 이름은 요게 안에 있어요. 요게 안에. 자, 드라마로도 많이 등장했는데요. 빛나거나 미치거나. 장력하고, 이 로맨스가 아주 재밌습니다. 자, 요렇게 또, 빛나거나 미치거나. 자, 빛나거나 미치거나 공동으로 들어가는 한자 용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아이유가 나왔던, 자, 달의 여인 보호경심녀라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분이 그 왕의 역할을 해요. 이 왕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아이유는 아이유인데, 이 사람이 설정상 대한민국에 있었던, 아가씨가, 고려 태조왕건 시절로 쑥 가서 그 많은 왕자들 만났대요. 실제로 봐요. 왕자들 많죠? 이렇게 왕자들이 잘생겨주셨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안구 정화가 될까요? 자, 이 왕의 이름은 바로 광종입니다. 자, 아까 빛나거나 미치거나. 빛날 광. 그 다음에 미칠 광. 다 들어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광종은 빛날 광자겠죠. 근데 빛나거나 미치거나 이름에 아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빛나는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뭔가 미치광이 짓도 했다는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정책들이 등장합니다. 시대 상황은 일단 호족들에 의해서 왕권이 흔들리던 또는 호족들에 의해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에서도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켜 왕권을 강화해야겠는데 뭔가 좋은 방법이 없겠소? 이랬더니, 자,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이 말이 이 말인 것 같고 저 말이 저 말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같은 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광종은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즉,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는 게 왕권 강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양민이었던 노비들은 어서 오시오. 자, 했더니 노비 출신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정말 노비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요? 우린 자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광종 시절 때 자유라는 한자 용어는 없었지만 어쨌든 자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한쪽에 무슨 법 이름이 나와 있지 않나요? 네, 노비양건법이 있습니다. 자, 당시에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 초기 때는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포로가 됐던 자들, 그리고 어려웠던 농민들이 스스로 노비되거나 노비가 돼버린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호족들의 노비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종은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법적인 노비들을 해방시키는, 검사를 해서 해방시키는 노비항법법을 실시해서 그 호족의 경제력뿐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 군사력까지, 병사들까지 되거든요. 군사력까지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제도가 이때 처음 실시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제도를 실시해서 뭐가 더 유리하냐면 호족들이나 옛날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 핏줄이나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세력이 더 중요시 여겨집니다. 근데 과거제도는 옛날 당나라 때부터 시작됐던 이런 인재 등용 방법인데, 이제 과거제도를 통해서 실력으로, 유학을 공부한 실력을 통해서 인재를 등용합니다. 그래서 임금께 충성하는 인재를 등용했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이런 호족들의 아들들이 조금 터부시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고 호족들의 힘이 약화되어지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왔죠.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호족들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서 결국 반란을 일으키는 인간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때를 빌미 삼아서 광종이 그냥 댕겅댕겅 뚝배기 댕겅댕겅댕겅 해버리는 호족 숙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광종 전반기 때는 스스로 왕의 힘을 강화시켰던 시기라면 이후에는 힘을 강화시켜서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아예 숙청을 시켜버리는 그런 정책들을 펴게 됩니다. 자, 광종이 죽고 광종의 아들 지나서 광종의 따지면 배다른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가 왕이 오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성종입니다. 성종이란 말은 말 그대로 자, 이렇게 됩니다. 현자 잘 쓰죠. 자, 이 성자는 이룰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에도 성종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인피니티 성종 혹시 잘 모르시겠죠? 자, 그분은 빼고요. 자, 이 성자가 들어가면 모든 것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자, 모든 것을 이룬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그 나라의 문물과 제도가 정비가 됐다라는 시기를 알 수 있죠. 자, 성종 때 최승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무 28조를 왕한테 올립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 태조께서 나라를 통합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나 초창기 일이 바빠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청건대 지방관을 파견하서 지방관을 보냅니다. 실제로 이걸 받아들여서 지방관을 보냅니다. 왕이 직접 지방관을 보내요. 호족이 많이 숙청됐죠? 그 지역에 지방관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고려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봄에 연등회를 베풀고 겨울에는 팔관회를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백성들의 힘을 펴게 하소서. 이를 줄여서 말이죠. 즉 연등회와 팔관회 등 불교식 행사를 줄여버립니다. 즉 이때는 이 말은 이 말이에요. 현세 중요한 것은 유교이지 유학이지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죽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유학과 유교에 대한 제도가 그리고 분위기가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밑에 있네요. 자,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닦는 근본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유학에 따른 문물과 제도가 정비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지방관만 보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제도와 지방제도가 같이 제도가 확립이 되는 계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태조 왕건 때부터 해서 성종 때까지 각 임금들의 정책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 정책과 그리고 했던 일들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시대 요구 상황에 왕들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대 요구 상황은 아마 왕들이 바랬던 부분들이고, 이후에 성종까지만 가더라도 이제 고려의 어느 정도 제도가 완비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꾸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